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전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아침 같이 먹자. 일찍 오셔도 돼.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밤을 오래 붙잡았다. 같이 먹자는 말은 요즘 들어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문을 열고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다. 색은 바랬지만 다림질이 잘 된 외투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옷 입으면 얼굴이 밝아 보인다라고 했던 기억이 스쳤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침이라도 같이 먹자고 부르는 걸 보면 딸도 마음이 조금은 풀렸겠지. 집을 나서며 문을 잠그는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딸 집에 가서 실수할까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짚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딸의 아파트. 늘 그렇듯 크고 반듯한 현관이었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렀다. 그래도 아침은 준비해야 하니까 일찍 와도 괜찮다 했지.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벨소리가 현관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분명 누군가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왔나 보다.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자세를 바로 세웠다. 문이 열리면 바로 인사를 해야지. 괜히 서운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지.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금 장치가 움직이는 소리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사위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낮게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묻는 질문 같았다. 나야 엄마. 아침 먹자고 해서 왔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현관 안쪽의 공기가 갑자기 굳어버린 듯 했다. 그리고 사위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 좀 바빠서요. 그 말이 끝이었다. 할머니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발끝을 비쳤다.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할머니는 철저히 밖에 사람이 되어 있었다. 딸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 식사는 끝내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조용한 현관 앞에 침묵이 훗날 한 집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현관문 앞에서 몇 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는 분명 손목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차마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얼마나 기다리게 할 거냐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날까 봐서였다. 아, 그렇구나. 할머니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다. 문 너머로 들릴 만큼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그럼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까? 대답은 바로 돌아왔다. 사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정했다. 마치 회사 전화라도 받는 사람처럼. 아니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는 말. 확실히 거절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말이었다. 할머니는 그 말 속에서 오늘이 아니라 언제나라는 뜻을 읽어냈다. 현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 문 앞에서 할머니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문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줄어든 듯했다. 마치 이쪽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할머니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아파트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길어 보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였다. 문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왔어? 짧고 낮은 목소리. 사위에게 묻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사위의 대답. 응, 그냥 갔어. 그 말에 딸은 더 묻지 않았다. 문이 다시 열리는 일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질 줄은 몰랐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아파트 단지 안의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은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괜히 더 쓸쓸해 보였다. 딸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사위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도 서러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딸이 그 상황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아침에 입었던 외투를 그대로 입은 채 부엌 식탁 앞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으려고 끓였던 미역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같이 먹자더니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에서만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응, 엄마. 아, 그래. 다음에 보자. 다음이 언제인지 묻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의 마음 한켠에서는 오래 묵은 기억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 집이 처음 생겼을 때 이 집을 위해 흘린 땀과 시간, 그리고 남편의 얼굴까지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아주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집이란 그저 비를 피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 집에는 젊었던 날의 숨소리와 늙어가는 하루하루의 발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다. 딸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방 2개의 작은 부엌이 전부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넓게 느껴졌다. 여기서 살면 되겠지? 남편은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바닥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되지. 우리가 꾸며가면 되지. 그 말이 시작이었다. 남편은 새벽마다 일을 나갔고 할머니는 집안을 닦고 또 닦았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 앉혀놓고 숙제를 봐주었다.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졌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못을 받고 테이프를 붙이고 손에 굳은 살을 늘려갔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더 좋은 집 가자. 그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신 이 집은 부부의 손길로 점점 단단해졌다. 딸이 중학생이 되던 해 거실 한쪽에 책상을 놓아주었고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는 작은 방 하나를 온전히 딸에게 내주었다. 딸은 그 방에서 공부를 했고 울었고 웃었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할머니는 그 모든 시간을 부엌에서 문틈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남편이 쓰러진 날도 이 집 아니었다. 갑자기 말을 더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급차가 오고 이웃들이 몰려오고 집안은 순식간에 낯선 공간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했다. 할머니는 집안에 손잡이를 하나씩 달기 시작했다. 문턱을 낮추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이 집이 당신 몸에 맞게 바뀌어야지. 남편은 미안하다는 듯 웃었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남편은 결국 이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딸은 말했다.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이 고마웠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집을 그대로 두고 딸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떠나오기 전날 밤 할머니는 혼자 집에 남아 불을 하나하나 끄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그 집은 팔지도 새 놓지도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딸의 집 현관 앞에서 문조차 열리지 않던 그날 이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 집을 떠올리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정말 여기였을까? 그 질문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딸의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어색하지는 않았다. 처음 몇 달은 딸도 애썼고 사위도 말수가 적을 뿐 예의를 지켰다. 아침이면 딸은 엄마 따뜻한 거 드셔야죠라며 국을 데워주었고 사위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고개를 한번 숙였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조금 불편해도 가족이니까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식탁에 앉는 자리부터 달라졌다. 언제부턴가 할머니의 자리는 늘 끝쪽이었다. 말을 꺼내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겼고 침묵이 길어졌다. 오늘 날씨가 좀 춥네. 할머니의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무도 일부러 무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분명 할머니의 자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쳤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냉장고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식재료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 것. 딸의 글씨였다. 할머니는 메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글씨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조심스레 여는 사람이 되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함께 돌리던 세탁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거 지금 돌려도 될까? 그 질문이 입에 붙어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그날 아침 딸은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위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침은 내가 차릴까? 사위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각자 먹는 게 편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같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침 식사 같이 먹자는 전화가 왔던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다. 아직은 딸의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후로 사위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벨을 눌러야 했다. 미리 연락 주셨어야죠. 사위는 그렇게 말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자기 방으로 향했다. 거실에 오래 머무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 방 안에서 할머니는 오래된 집 문서 봉투를 꺼냈다. 손때 묻은 서류들 사이에서 등기부 등본 사본이 눈에 들어왔다. 소유자 본인 단독명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래.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는 있지.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결정 하나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현관문 사건 이후 딸의 집에서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움의 연속이 되었다. 할머니는 발걸음 소리조차 줄이게 되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문을 열 때도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잠을 깨우는 것이 큰 잘못이 될까 봐서였다. 어느 날 저녁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할머니의 방까지 충분히 들려왔다. 장모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이야? 사위의 목소리였다. 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 아이도 곧 커가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의미는 분명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 라디오 볼륨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금이가 있었다. 며칠 뒤 사소한 일 하나가 그 금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할머니는 딸의 부탁으로 아이 학교를 잠깐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벨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번에도 사위였다. 누구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야. 엄마.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문틈 사이로 사위의 얼굴이 보였다. 열쇠는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열쇠는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가방이 아니라 서랍 속에 두고 나왔을 뿐이었다. 깜빡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요. 이 집은 이제 다 같이 쓰는 집이잖아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당신 집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들렸다. 문은 그제야 열렸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약 봉지, 오래된 사진첩 하나.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딸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짐을 정리하며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나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그 말 속에는 붙잡음도 아쉬움도 없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집 문서가 들어있는 서랍을 다시 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할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익숙한 천장이었고 익숙한 벽이었지만 그 안에 쌓인 공기는 오랫동안 사람을 기다린 듯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수록 딸의 집 현관 앞에서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앞에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한동안 바람을 들였다. 집안에 오래된 냄새와 함께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언가도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집 문서를 하나하나 꺼냈다. 등기부 등본, 구매 계약서, 남편의 서명이 남아있는 서류들. 그 종이 위에 남은 시간의 흔적이 할머니의 손끝에 전해졌다. 여보, 나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려 해요. 남편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어제는 갑자기 가셔서 놀랐어요. 그 말 뒤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놀랄 것도 없지. 나도 내 집이 있으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이 집 정리하려고 한다. 정리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응, 매매로 내놓을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얼굴을 또렷이 떠올렸다. 그 집, 우리 나중에 쓰려고. 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나중이라는 말,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다 들어버렸어.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 하나 매매로 내놓으려고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뒤 딸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번에는 할머니였다. 사위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직 살만하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서 팔 수 있는 거야. 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먹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아침과 저녁. 그때 할머니는 알았다. 문을 닫은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던 삶이었다는 것을.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집 상태가 좋아서 문의가 꽤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기대도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이 집이 이제 다른 삶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집 꼭 팔아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미안함보다는 아쉬움에 가까웠다. 왜? 할머니는 짧게 물었다. 그 집, 나중에 우리가, 그 나중이 엄마한테는 오지 않았어. 할머니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날 저녁 사위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요즘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요. 조금 더 두셨다가 좋은 타이밍에. 할머니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다. 중년 부부였다. 부인은 거실 창문을 보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말은 집에 대한 설명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말이기도 했다. 계약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장을 찍는 날 할머니는 잠시 펜을 멈췄다. 남편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그에게 묻는 마음으로 천천히 서명을 했다. 그날 밤 딸과 사위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현관문 앞이 아니라 집 안까지 들어왔다. 딸은 말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늦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딸이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딸을 바라봤다. 그 말에 딸의 눈이 붉어졌다. 딸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다. 이사 날짜는 계약이 끝난 뒤 그리 멀지 않은 날로 잡혔다. 짐을 싸는 동안 할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남은 못자국, 창가에 놓였던 화분자리, 부엌 문턱에 생긴 작은 흠집까지 모두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집에게 말하듯 조용히 인사를 했다. 이사 가는 곳은 크지 않은 빌라였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층수도 낮았고 햇빛이 잘 들었다. 무엇보다 현관문이 마음에 들었다. 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었다. 이사 첫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누군가의 기척을 살피려다 이내 웃음이 나왔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다. 식탁에는 의자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자리는 이상하게도 꽉 차 있었다. 숟가락을 들고 첫 숟갈을 뜨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같이 먹는 사람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는 문득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딸에게였다.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전보다 부드러웠다. 그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은 비난도 자랑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고 한번 열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닫았다. 소리가 단정했다. 그 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문을 닫히게 한 사람이 아니라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듯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날의 문 앞은 할머니에게 다른 아침을 열어주었다. 누군가에게는 집을 판 이야기일지 몰라도 할머니에게는 자신을 되찾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아침은 다시 오지 않을 어떤 약속보다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